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 크리스티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도시로 보는 유럽사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단순히 유럽의 도시들 중 가볼 만한 곳을 알려드리는 관광 가이드나 여행 정보를 다룬 책이 아니고요. 각 나라 도시의 역사 기행과도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도시의 역사, 음식, 문화 등 다양한 내용을 도시를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어서요. 저는 책을 읽는 동안 마치 짧은 시간 내에 도시 전체를 이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특별히 작가님은요, 도시를 그 나라 역사에서의 역할과 더 나아가 세계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까지 섬세하게 역사가의 관점에서 글을 쓰셨는데요. 저는 여러 도시들 중 아테네, 베니스, 끝으로 마드리드의 역사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도시로 보는 유럽사,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리스 하면 왠지 그 나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데요. 아마도 우리들이 학창 시절에 고대 그리스 문명과 신화, 그리고 올림픽의 기원 등 그리스의 과학, 철학, 예술이 현재 세계에까지 영향을 끼쳤던 나라로 배워서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리스인들의 나라에 대한 자존심과 당당함은 관광국가임에도 그리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배려하는 영어로 된 간판 하나 달지 않는 데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고대 그리스 문명이 로마 문명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서구 문명이 태어났고요. 이것이 발전을 거듭하여 전 지구를 지배하는 현대 문명을 이룩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조상을 둔 그리스는 2008년 그리스 재정 위기가 가시화된 이후 10년간 국가 부도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원래 그리스는 국토의 7할 이상이 산악지방으로 되어 있어서 농사지을 땅이 크게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산지가 도시와 도시를 가로막아 국토를 하나로 연결하는 도로망이 발전하지 못했다고 하죠. 고대 황금기를 누렸던 그리스는 통일국가도 아니었고요.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경험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대 이전에는 그리스란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리스 반도에는 언어와 신화,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는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비잔티움 등 수십 개의 도시 국가를 이루어 서로 연대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면서 공존했다고 하죠.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는 국토가 종횡으로 갈라져 있는 조건과 덥고 건조한 기후로 인해 자급자족할 수 없게 되자 살기 위해 지중해 바다로 나갔고요. 역경에 굴하지 않았던 이러한 그리스인들의 용기가 당시 고대의 무역 대국으로 설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스인들 가운데 운이 좋았던 쪽은 오히려 스파르타였다고 하는데요. 들판이 넓고 토질이 비옥해 자급자족이 가능했고요. 지중해로 진출해 외부 세계와 접촉해 교육하기보다는 농업사회에 머물렀다고 하죠. 다른 그리스인들은 자급자족이 되지 않는 환경에 머물기보다는요. 비탈진 산기슭이나 토질이 척박한 평원에서 열매를 맺는 올리브 나무를 심고 가꾸어 올리브 기름을 배에 가득 싣고 도시국가들은 서로 앞다투어 지중해를 거쳐 국제교역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아테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스 역사적 운명을 대변하는 유물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전이 완공된 때는 고대 그리스의 황금기였다고 하고요. 여러 해에 걸쳐 현재까지도 복원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파르테논 신전의 운명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신생국가 로마가 포에니 전쟁을 통해 카르타고를 무찌르고 지중해의 강자로 등장하면서 해상국가 아테네의 운명은 기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세기 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자 파르테논 신전에서 그리스 신들은 자취를 감추고 신전은 카톨릭 교회 간판으로 바꾸어 달았죠. 또한 4세기 말에는 로마 제국에서 비잔틴 제국이 갈라져 나오고 그리스 정교회를 국교로 채택하면서 1000년 동안 이 신전은 그리스 정교회 사원으로 기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5세기 후반 비잔틴 제국이 이슬람 국가였던 오스만 튀르크의 신민조를 전락하면서 이후 350년간 그리스란 나라는 지도에서 자치를 감추게 되고 파르테논 신전은 다시 한번 이슬람의 모스크로 변모하게 되죠. 그러다가 1832년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그리스 왕국이 부활하였고요. 최초의 통일 민족 국가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전략상 유지인 그리스를 무력으로 점령했고요. 이때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여러 도시에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서도 수년간 이념에 의한 내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 한복판에서도 파르테논 신전은 그저 묵묵히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 했기에요. 작가님은 아크로폴리스에서 바라본 파르테논의 웅장한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고 하죠. 베니스는 120개의 석호를 모아 하나의 도시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모래톱에 수백 수천만 개의 기둥을 박아 기초를 놓고 그 위에 화려한 석조 건물을 질비하게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400여 개의 다리로 섬과 섬을 종횡으로 이었다고 하네요. 특별히 베니스에서는 자동차나 기차가 교통수단이 아닌 곤돌라와 수상버스를 대신한다고 하죠. 베니스는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카페 프로리아는 1720년부터 지금까지 그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일찍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을 비롯해 근세 화가 모네, 작가 게테,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방문했었다고 하죠. 리알토는 베니스의 상권을 대표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귀금속 가게, 북부 이탈리아의 특산품인 가죽 제품과 무라노 섬의 유리 세공품 등 다양한 물건을 파는 상인들로 넘친다고 합니다. 비에날레는 2년마다 열리는 대규모 전시회를 말하는데요. 이 비에날레는 베니스 상인들이 1895년 국왕 움베르토 1세와 마르게리타 왕비의 은혼식을 기념하는 미술 전람회를 개최하였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기획한 문화상품이었고요. 더 큰 사업을 위한 실마리가 되어 새로운 미술 시장을 만들어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술 전람회에서 거래된 작품의 가격에서 10%의 거래 수수료를 가져갔다고 하죠. 이 미술 시장은 해마다 커졌다고 하고요. 상인들은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여 베니스 상인들은 지혜를 모아 유럽에서의 미술 시장 하나를 구축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요. 베니스 상인들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과 아프리카의 카이로를 하나의 교역군으로 묶었고요. 그 길을 따라 중국산 비단이 들어왔죠. 또한 인도에서 출발한 각종 향신료가 쏟아져 들어왔는데요. 아프리카 말리 제국에서 막대한 양의 황금도 카이로를 거쳐 베니스 상인의 보물창고에 쌓이기 시작했고요. 아프리카 황금을 두카르타라는 금화로 만들어 유럽의 금융시장을 장악하기에 이르죠. 베니스 상인들의 용기와 모험 정신이 도시 밑바탕에 깔려 있었고요. 경제가 정치 권력의 종속됨을 막기 위해 왕정 대신 공화국을 선택했는데요. 부유한 상인들이 집권하면서 도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베니스에 가면 상인들의 전성기를 기념하는 유적이 많다고 하는데요. 멀리 북유럽 국가들의 물건을 보관했던 창고들과 상거래를 통제하는 세관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하죠. 7세기만 해도 그다지 큰 세력을 갖지 못했던 베니스는 12세기 말이 되면서요. 성공한 상인 가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베니스의 정치 권력은 상인들의 수중에 놓이게 되죠. 그들은 갈수록 다양한 물품을 거래하기 시작했지만요. 처음에는 목재와 노예가 주요 상품이었다고 하네요. 천년경 베니스는 헝가리,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달마티아 등 교역하던 여러 나라를 차례로 제압합니다. 1204년 베니스 공화국은 위험한 선택을 하고 마는데요. 제4차 십자군 원정을 후원하는 한편 그 왕의 의지를 무시하면서까지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침공하는데요. 신앙상의 목적으로 파견된 십자군이 동방의 기독교 국가를 약탈한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침략 전쟁으로 막대한 부와 재물을 약탈하였습니다. 로마 교황청과의 관계도 틀어졌고요. 동로마 제국은 사실상 멸망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13세기의 베니스 공화국은 더욱 강성해졌고요. 상인들은 아드리아해는 물론 동지중의 요지를 차지해 전략적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교황청의 권위에도 당시 유럽의 최고 실력자였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게도 허리를 굽히지 않았죠. 이탈리아 반도 안에는 또 다른 경쟁 세력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노바 공화국이었죠. 그들은 서로 지중해 무역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사사건건 충돌했습니다. 120여 년 동안 베니스와 제노바는 4차례나 전쟁을 치를 정도였죠.
15세기에 베니스는 이탈리아 본토에 속국을 둘 만큼 그들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1453년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가 동로마 제국 원정을 달성하면서 지중해 일대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오스만 제국은 동방에서 가져온 향신료 가격을 제멋대로 인상하면서 베니스 상인의 중간 이득이 자꾸 줄어들게 되죠. 1499년에서 1503년 베니스는 상황을 타개하려고 오스만 제국과 무력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요. 결국 베니스는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되면서 동방 무역은 시간이 갈수록 활기를 잃었고요. 흑사병까지 덮쳐 인구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끄는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지중해 교역은 유럽 경제에서 비중이 줄어들게 되죠.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면서 유럽 정세는 불투명해졌고요. 10년 후 나폴레옹은 대군을 이끌고 베니스로 쳐들어와 점령해버리고 마는데요. 이로써 1000년 이상 지중해 무역의 중요한 축이었던 베니스 공화국은 이것으로 역사에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미국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는요, 그의 작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린다라는 소설을 통해 1930년대 스페인의 내전을 배경으로 스페인의 상황을 소개한 바 있는데요. 마드리드는 현대사의 깊은 암울을 간직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가님의 눈에 비친 마드리드는 더 이상 침울한 곳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예술의 도시이기도 하다는데요. 다름 아닌 파리의 루브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에 이어 제3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프라도 미술관이 마드리드에 있어서이기도 하죠. 전통적으로 스페인 왕가는 회화 작품을 많이 소장했다고 하는데요. 엘 그레코, 벨라스케스, 고야를 비롯한 스페인 거장들의 작품 등 유럽 각국의 탁월한 화가들의 작품들도 많이 있다고 하죠. 이뿐 아니라 스페인 화풍에 커다란 영향을 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화가 라파엘로와 보티첼리의 걸작도 수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드리드는 프라도 미술관뿐 아니라 국립 소피아 왕비 예술센터와 티센 미술관에도 수많은 걸작품이 있다고 하죠. 특별히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 작품이 이곳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피카소의 작품 게르니카는 지명이라고 하는데요. 스페인에서 소수민족이 사는 북부 바스크에 있는 작은 마을에 1937년 4월 스페인 내란 당시 독재자 프랑코군을 지원하던 히틀러의 독일 공군이 이 마을을 무차별 폭격해 시민 2,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죠. 비보를 전해 들은 피카소는 절망했다고 하고요. 전쟁의 비극과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통감하면서 시민들에게 작품을 통해 호소하며 가능한 한 전쟁을 몰아내고 싶은 그의 마음을 한편의 대작에 표현했다고 합니다. 또한 스페인 화가 고야는 1808년 5월에 벌어진 나폴레옹 군대가 무고한 스페인 시민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학살 장면을 화폭에 담기도 했죠. 이처럼 고야와 피카소는 다른 화가들과는 달리 전쟁의 비극을 날카롭게 고발하였습니다. 스페인에는 이슬람 문화의 흔적을 어디서나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마드리드 근방에 이슬람 문화를 연상시키는 기하학적 문양은 기원이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해 고대 그리스에서 꽃을 피웠다고 하고요. 주로 농지를 정확히 측량하고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데 유용하게 쓰였다고 하죠.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고대 서구 문명의 지혜를 고이 간직한 것은 바로 이슬람 세계였다고 하는데요. 15세기까지 중세의 스페인은 오랫동안 이슬람 제국의 영토였고요. 그 영향으로 기하학을 비롯해 그리스 로마 문명을 고스란히 전수받았고요. 거기에다 이슬람의 독특한 문화 역시 더불어 스페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캔버스 위에 새로운 색채미와 조형미를 구현했고요. 이후에 서양 미술사에서 스페인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스페인의 코르도바는 이슬람의 중심지로서 문화의 꽃을 피웠고요. 유럽의 지식인들은 스페인에서 고전 문명의 본질을 재발견했다고 하고요. 르네상스가 시작되기 전까지 톨레도를 비롯한 스페인 땅에서 유학했다고 하죠. 스페인의 뛰어난 작품들에는 추상성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의 삶이 증명하듯 사회 지배체제와 정면으로 대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물을 그대로 표현하기를 거부하고 그들만의 독특한 표현 방법을 통해 자신을 배신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맞설 미학적 구도를 설계하는데 정성을 쏟게 됩니다. 역사적 갈등이 많았던 스페인에서는 마녀 재판, 유대인 혐오, 격렬한 내전 등으로 인해 이데올로기 편향을 보이는데요. 20세기 스페인 지성으로 손꼽히는 호세 오르테가 가세트는 스페인 사회의 어둠을 극복하려고 평생 노력했다고 합니다. 저는 도시로 보는 세계사를 읽어보면서요. 그저 외관상 아름다운 유럽의 도시를 넘어 정치, 경제, 예술 등 역사의 중심 무대가 되어 주었던 유럽 도시들에 대해 배우는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작가님은 총 18개의 도시들을 책에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아테네, 베니스, 마드리드를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시를 통해 유럽의 역사를 더 나아가 세계사를 파악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여겨지니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